남해의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묘한 싸늘함이 피부를 찔렀다. 윤서진은 길게 숨을 들이쉬며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48세, 윤하그룹의 회장. 세상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그녀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호칭에 익숙해진 적이 없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업무 점검이 아니었다. 이 해안에 새로운 리조트 단지를 세우는 프로젝트의 최종 검토가 목적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발걸음을 이끈 것은 과거였다. 정확히 15년 전 이 바다에서 그녀의 남편 강준호가 실종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그는 혼자 배를 타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바다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모든 이가 그를 죽은 사람으로 기억했지만 서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진은 방파제 끝에 서서 거센 파도를 바라보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 갑작스러운 파도에 몸이 젖고 발목까지 물에 빠졌다.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는 찰나 어디선가 누군가가 달려왔다. End quote. quote.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은 두 손은 놀라울 만큼 익숙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강준호였다. 아니, 그의 얼굴을 가진 낯선 남자였다. 짙은 수염, 햇볕에 그을린 피부, 어딘지 멍한 눈빛.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서진은 몇 번이나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다. 엔드코트, 잠깐만요. 당신, 혹시 엔드코트. 그녀가 말을 붙이자 그는 고개를 젓고 말을 하지 못하는 듯 입술만 움츠렸다. 곧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천천히 해변을 따라 걸어가 버렸다. 서진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거세게 요동쳤다. 혹시 정말로 그는 살아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날 밤 그녀는 호텔 방에 돌아온 뒤 바로 비서 조은지에게 지시했다. 방금 나를 구한 남자를 찾아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전부. 은지는 놀란 눈치였지만 회장의 지시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은지는 놀라운 보고를 들고 왔다. 그 사람, 이름은 정확히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준이라고 불러요. 15년 전 큰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근처 어촌 마을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됐대요. 의식은 있었지만 이름도 기억 못했고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기억 상실. 네,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서 조선소 창고를 내어줬고 거기서 혼자 지내면서 자비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럼 병원 기록이나 주민등록은 없어요. 신분증도 없고 어떤 기관에서도 그를 등록하지 않았대요. 실종자 목록에도 없고 주민센터에 신고된 적도 없어요.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하나요. 별 모양 펜던트인데 반쪽짜리예요. 서진은 숨을 삼켰다. 책상 서랍을 열어 조심스럽게 오래된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확히 반쪽짜리 별 모양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녀와 강준호가 결혼기념일에 나누었던 커플 목걸이였다. 두 조각을 맞추면 하나의 별이 완성되는 디자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다. 그가 맞을지도 몰라. 서진은 중얼이듯 말했다. 그녀는 다시 남해로 항했다. 이번엔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바닷가에서 준을 기다렸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결국 그는 나타났다. 조용히 폐창고에서 나와 쓰레기를 정리하던 그 남자.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혹시 이걸 본 적 있어?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렸다. 남자의 눈동자가 순간 멈췄다. 그는 천천히 자기 목에 걸린 반쪽을 꺼내 들었다. 두 개의 별이 마주쳤다. 그리고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읽기 어려웠다. 다만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당신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준호라면 제발 돌아와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서울로 함께 가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강준호는 그날 밤 거에 잠들지 못했다.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창고의 얇은 벽을 타고 스며들었고 축축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몸을 감쌌다. 그는 늘 그래왔듯 낡은 담요를 덮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답답했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낯선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윤서진. 그 이름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얘 자신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마주친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찔렀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본 것처럼 그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반쪽짜리 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깨어나 보니 목에 걸려 있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목걸이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느 때처럼 항구로 나갔다. 어부들을 도와 그물을 정리하고 배에 얼음을 나르는 단순한 일, 말이 필요 없는 일이라 그에게는 오히려 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남자, 각오가 없는 남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준, 오늘은 바람이 세니까 일찍 들어가. 늙은 선장이 손짓으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항구 입구 쪽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다. 문이 열리고 어제 바다에서 만났던 여자가 내렸다. 윤서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를 발견했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어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서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멈춰 섰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를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는 손으로 대략적인 숫자를 그렸다. 15.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15년.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일하다가 목마르면 드세요. 그는 물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서진은 매일같이 마을에 나타났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다가 가끔 말을 걸었다. 하지만 늘 조심스러웠다. 그의 침묵을 존중했고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그 여자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서진은 자신을 단순한 사업가라고만 소개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서울로 가볼 생각은 없어요. 그는 순간 굳어졌다. 서울. 그 단어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지만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 마을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가 15년 동안 살아온 유일한 세계였다. 서진은 그의 표정을 읽고 말을 이었다.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당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강요도 없었다.
다만 간절함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되찾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 그날 밤 그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올라왔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준이 서울로 간다더라. 저 여자랑. 글쎄, 회장님이라던데. 그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결정적인 계기는 그날 밤 찾아왔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창고 지붕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그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설명했다. 15년 전 폭풍이 지나간 뒤 발견된 신원불명의 남자. 그 기록이 이상하리만큼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그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 당신이 기억을 찾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완전히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의 과거에는 단순한 사고 이상의 무언가가 얽혀 있다는 것. 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울에 가면 적어도 보호는 할 수 있어요. 선택은 당신이 해요. 그는 한참 동안 비 내리는 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마을을 떠났다. 15년 동안 살아온 유일한 장소, 익숙한 항구, 낡은 창고, 말없이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서진은 조수석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그렇게 이름 없는 남자는 15년 만에 바다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은 남해와는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차들이 복잡하게 얽힌 도로 위를 흐르며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고 바쁘게 걸었다. 강준호는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설기만 하지는 않았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반쪽짜리 별, 창밖의 불빛이 반사되어 펜던트에 작은 빛을 만들었다. 윤서진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다가 말을 꺼냈다. 조금만 참으면 도착해요. 집이 아주 조용한 곳에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편하게 해주려 애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차는 강남 외곽의 고르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고 곧 고풍스러운 저택 앞에 멈췄다. 검은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드러났다. 고르한 나무들, 연못, 그리고 벽돌로 지어진 2층 저택. 모든 것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준호는 마치 미술관에 들어선 관람객처럼 어디에도 자신이 속할 수 없다는 이질감을 느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서진은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앞서 걸었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과 은은한 조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계단, 복도, 액자, 벽지의 색감까지도. 당신 방은 2층, 오른쪽 끝방이에요. 바뀐 게 없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올랐다. 서진은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이 집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익숙함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정갈한 방, 침대, 책상, 서가, 작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창문 너머 정원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흑백톤에 가까운 바랜 색깔 속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바로 지금 자신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는 지금 아래층에 있는 윤서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잠시 멈췄다. 심장이 다시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감정은 어딘가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직접 요리를 했다. 오랜만에 손에 익지 않은 칼질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준호는 젓가락질이 능숙했고 배운 적 없다는 듯이 자연스레 김치를 접시에 올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서진은 그 반응에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다행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준호는 집안의 구석구석을 돌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기도 하고 책장의 책들을 꺼내 만져보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거실 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손때 묻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신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호아, 이건 내가 좋아하던 곡이야. 내가 없는 동안 이 노래를 들으면 그래도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돌아오면 같이 듣자. 목소리는 분명 윤서진의 것이었다. 그리고 곧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이어졌다. 그는 소리를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들었다. 눈을 감자 짧은 장면들이 번쩍였다. 낯선 손길, 하얀 드레스, 피아노 앞에서 웃던 여자. 기억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서진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잠옷차림으로 문을 열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녹음기를 건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음악. 목소리는 갈라졌고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한 순간이었다. 기억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내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아파요. 서진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낯설었다. 이 집, 이 공간, 그리고 이 여자. 아직 기억나지 않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꿈을 꾸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웃는 꿈, 그 웃음이 어쩐지 아주 익숙하게 느껴졌다. 은하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은 늘 조용했다. 임원 전용 구역은 특히 그랬다. 회색 콘크리트 벽과 규칙적으로 켜진 형광등, 바닥에 그어진 흰 선들 사이로 검은 세단들이 질서 있게 주차되어 있었다. 강준호는 운전석에 앉은 채 시동을 끄고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윤서진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회의가 길지 않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정면으로 돌렸다. 이곳은 처음 오는 곳이어야 했다. 하지만 심장이 이유 없이 불편하게 뛰고 있었다. 주차장 특유의 냄새,
바닥에 울리는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까지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다. 그때 옆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고급 세단이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내렸다. 회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차 문을 닫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보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남자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다. 강민재였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입술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눈앞에 있는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다. 헝!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분명 비정상적이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민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서류 가방을 주워들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빠르고 불안정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준호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전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저 남자는 분명 자신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서진은 회의가 끝난 뒤 평소보다 늦게 차에 올랐다.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으로 아까 본 남자의 키와 체격을 대충 그렸다. 그리고 가슴을 가리킨 뒤 고개를 저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혹시 회사에서 누군가 만났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낮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쳤을 때 그의 안색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준호를 마주쳤을 때의 반응.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서진은 오랜만에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경찰 기록, 회사 내부 문서, 그리고 그녀가 몰래 수집한 사본들. 그동안 애써 예면해왔던 기억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강준호가 사라진 날, 그는 몰래 동생 민재와 함께 낚시를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민재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했다. 결국 준호는 혼자 배를 탔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고 배는 산산이 부서졌다. 민재는 울며 말했다. 자신이 늦어서 형을 혼자 보냈다고. 서진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서진은 기서 주은지를 불렀다. 15년 전 그날 밤 기록을 다시 찾아봐요. 기상청 기록, 항만 출입 기록, 그리고 민재의 통화 내역. 은지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며칠 후 은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말해요. 그날 밤 민재 전무는 분명히 서울에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지국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는 남해 근처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어요. 딱 그 시간대요.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럼 그는 거짓말을 한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종자 신원조회 요청이 3번이나 반려됐는데 그때 담당 부서에 민재 전무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너무도 잔인한 그림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진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가족일지도 몰라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 그 단어는 여전히 공허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당신이 돌아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목걸이를 깍 쥐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감각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준호는 회사에 갈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고 서진은 민재를 마주칠 때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민재 역시 알고 있었다. 형이 살아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불이 꺼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형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죽었어야 했는데.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을 잃은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감춰온 죄의 그림자가 마침내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뜻한 봄비가 조용히 서울거리를 적시던 오후였다. 윤서진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회의가 취소된 덕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고요했다. 강준호는 오늘 병원 검진이 있었다. 최근 들어 기억의 단편들이 꿈처럼 떠오른다고 했고 그녀는 혹시라도 그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의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낯선 시간에 찾아온 방문객이었다. 서진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우산을 든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짙은 감정을 감춘 얼굴,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눈빛.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누구시죠? 서진이 물었다. 여자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저, 박미란입니다. 강준호 씨를 만나러 왔어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다. 그 이름, 박미란. 서진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미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낮았고 예의는 지켰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실례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테이블과 차가운 공기. 서진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눈앞의 여자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다. 직감이 말했다. 강준호 씨와 무슨 관계신가요? 미라는 주저하지 않았다. 10년 전 남해 바닷가에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무 기억도 없었고 말도 못했죠. 처음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병원을 무서워했어요. 결국 그냥 같이 살게 됐어요. 서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같이 살았다고. 네, 10년 동안요.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을 그냥 준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일했고 나는 그를 돌봤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소류감이 깃들어 있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지금에서야 찾아오셨죠.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갑자기.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서울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당신이 데려갔다고.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는 제 남편이에요. 강준호. 이 집은 그가 살던 집입니다. 미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당신 남편이 아니에요. 그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는 제 곁에서 살았어요. 웃고 울고 나를 의지했어요. 그건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게 중요할까요?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고통과 기다림, 그리고 최근의 희망들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다. 준호였다. 그는 병원에서 막 돌아온 듯 겉옷을 들고 있었다.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시선이 두 여자를 오갔다. 그리고 이내 멈췄다. 미란과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 익숙한 향기, 감정은 떠오르는데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다. 미란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섰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기억? 나요? 그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 작은 방, 낡은 이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밤새도록 자신을 간호하던 사람. 기억이 명확하진 않았지만 감정은 분명했다. 그는 미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는 지금 눈앞에서 자신이 기다려온 사람을 다시 잃어버리고 있었다. 미란은 서진을 돌아보았다. 저는 그를 뺏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그가 누구였든 내가 함께한 10년은 사실이에요. 당신은 그를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와 살았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그녀의 마음도 말도 너무 부족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다. 두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나는 따뜻하고 익숙한 기억을 가진 사람, 다른 하나는 희미하지만 깊은 감정의 흔적을 남긴 사람.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있었다. 서진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기다린 사람은 당신이었지만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였어.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오늘만큼은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마치 모든 걸 알기라도 하듯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마치 쌓인 감정들이 모두 흘러내리는 것처럼. 창밖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강준호의 마음은 어두운 안개 속에 잠긴 듯했다. 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정원 한쪽에 심어진 매화나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매화는 한창 만개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어떤 꽃도 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머릿속은 어지러웠고 가슴속은 무거웠다. 전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미라는 게스트룸에 머물렀고 윤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감돌고 있었다. 서진은 준호의 아침 식사를 챙기며 말을 건넸다. 오늘은 병원 일정 없어요. 바람 쐬러 갈래요?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반쪽짜리 펄,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조각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찾고 싶었다. 오전 내내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자는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없었다. 모든 장면이 낯선 얼굴들과 배경으로 채워져 있었다. 가족, 친구, 회사, 모두가 과거의 단서였지만 그에겐 퍼즐의 조각일 뿐이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미란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물었다. 잠깐, 괜찮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준호가 받아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손글씨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당신이 남해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언제 보러줘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보러줘야 할 것 같아서. 사진에는 작고 허름한 방 안에서 함께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준호와 미란. 그의 얼굴에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가 담겨 있었고 미란은 그 옆에서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준호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든 못하든 당신은 그 시간을 함께 했어요. 말이 없었지만 당신은 늘 손으로 내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항상 저녁이면 나무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죠.
준호는 눈을 감았다. 말없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커튼, 조용한 바다, 누군가의 손길. 기억은 아니지만 감정은 있었다. 그 감정이 더 깊고 더 묘하게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의 질문에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다. 기억이 전부는 아니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한 시간은 누가 뭐래도 진짜였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모습을 보며 순간 멈췄다. 하지만 금방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다. 준호 씨, 잠시 시간 좀 괜찮을까요? 같이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준호는 미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서진은 준호를 데리고 서울 북부 일곽의 한 공원에 도착했다. 그곳은 평범한 공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장소였다. 여기 당신이 자주 오던 곳이에요. 힘들 때면 혼자 와서 벤치에 앉아 있곤 했죠. 그들은 조용히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서진은 준호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남편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당신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보다 주변 사람을 더 걱정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러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서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잠시 시선을 피했다. 찾았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시신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고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15년 동안 매년 당신 생일에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혼자라도 혹시 돌아올까 봐.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조용히 웃었다. 나는 기다렸고 미란 씨는 함께 살았죠.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나는 지금의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준호는 벤치에 앉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벚꽃잎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짧은 장면이 스쳤다. 벚꽃 아래 웃으며 사진을 찍던 두 사람. 그녀가 꽃잎을 그의 머리 위에 올리며 장난치던 장면.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기억나요. 아주 짧게. 서진은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어떤 기억이요? 벚꽃 아래 웃던 얼굴. 당신인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렀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말, 그토록 바랐던 작은 단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 집 안에서 조용히 각자의 방에 있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두 명의 여자, 두 개의 삶, 하나의 정체성. 그 중에서 자신은 누구이고 어디에 속해야 할까? 그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펜을 들고 천천히 단어 하나를 적었다. 나. 그리고 아래에 적기 시작했다. 강준호, 윤서진, 박미란, 남해, 서울, 15년. 그는 적어 내려가며 자신을 찾고 있었다. 기억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리고 언젠가 이 이름들 사이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밤, 그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자신. 한쪽 길엔 바다 냄새가, 다른 한쪽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쪽도 향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서린 긴장감은 날카롭게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윤하그룹의 본사 건물, 회장실 불은 늦은 시각까지 꺼지지 않았다. 윤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여러 개의 서류 파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강준호 실종 사건 재조사 보고서였다. 며칠 전 그녀는 민재가 남해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이후 개인적으로 은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손에 들어왔다. 파일에 맨 이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바닷가에 정박해 있던 낡은 어선, 그리고 배를 오르는 두 남자의 뒷모습. 그중 하나는 분명 준호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재. 서진은 속삭이듯 말했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 속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수많은 감시 영상과 문서 기록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로 확인된 것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1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왔던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 조용히 머물기로 했다. 그녀는 아직 진실을 준호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가 아직도 꿈과 현실 사이를 헤매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바로 강민재였다. 그는 서진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최근 사내 정보 유출 흔적을 통해 몇몇 민감한 기록들이 외부로 전달된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다. 며칠 후 윤서진이 일하러 간 사이 박미라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그녀는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 준호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며 그가 직접 선택할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공간에 더 머문다면 결국 그에게 부담이 될 뿐이라는 걸 느꼈다. 그녀는 준호에게 짧은 메모만 남겼다. 나는 다시 남해로 돌아갈게.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라. 나의 10년은 진짜였으니까. 메모 아래에는 그들이 함께 살던 바닷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작고 허름한 집 앞에서 그녀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던 장면. 준호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통증이 올라왔다. 미란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기억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늦은 저녁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강민재였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단정했지만 눈빛 속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형. 그는 현관 앞에서 준호를 바라보며 낮게 불렀다. 준호는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이름도 감정도 붙잡히지 않는 얼굴이었다. 형, 나 기억 안 나.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도 조롱도 섞여 있었다. 형은 항상 날 이해해줬어.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난 형만 믿었고 형도 날 믿어줬지.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애 나만 남겨뒀어. 죽지 않고 돌아온 거라. 그 말은 칼날처럼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말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이 남자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형이 죽었다면 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어. 민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형이 없던 15년 동안 나는 윤하그룹의 실질적 후계자였고 서진도 결국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제 그는 준호에게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 형이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서진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두 남자가 마주 선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민재.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정말 형 맞아.
기억은 없지만 감정은 있다고 했지. 그럼 한번 물어보자. 그는 준호에게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다. 서진은 형을 기다렸다고 해. 하지만 형, 정말 기억나. 정말 그녀를 사랑했어. 서진이 유쳤다. 그만해, 민재. 그러나 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랑했어. 모두가 숨을 멈췄다. 준호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지금 기억은 나지 않아도 가슴이 말해.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민재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웃음은 길이지 않았고 그가 돌아서며 남긴 말은 서늘했다. 그럼 끝까지 버텨봐. 기억을 되찾고 나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그가 떠난 뒤 준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기억난 거예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했던 감정이요. 기억은 아니지만 가슴이 기억해요. 그녀는 그 앞에 다가가 그의 손을 조용히 감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손을 잡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바깥의 어둠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빛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민재는 이미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준호의 과거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릴 것이었다. 서울 외곽 노후된 빌딩 한쪽 구석. 작은 사무실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던 남자가 손가락으로 트랙패드를 툭툭 두드렸다. 그의 이름은 정기철, 15년 전 윤하그룹의 보안팀 말단 직원이었다.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졌고 지금은 민간 정보 수집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며칠 전 그는 낯익은 얼굴을 뉴스 기사에서 보았다. 기적처럼 돌아온 윤하그룹 장남 강준호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사진 속 남자는 확실히 15년 전 그 사건, 그날의 자신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쳐본 얼굴이었다. 밤늦게 민재 전무와 함께 사라진 그 사람. 정기철은 오래전 묻어둔 폴더를 열었다. 당시 몰래 백업해둔 보안카메라 영상, 로그 파일, 그리고 회의실 도청 파일 일부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며칠 후 그는 직접 서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처음엔 차단되었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그녀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서진은 결국 한적한 카페에서 정기철을 마주하게 되었다. 정기철은 머리를 짧게 깎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시선을 자주 피했다. 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USB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확신을 줬다. 회장님, 이건 15년 전 윤하 본사 지하 보안실에서 복사한 자료입니다. 저도 이걸 왜 보관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USB를 받아들었다. 정기철은 긴장한 듯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전무님께서 직접 보안실에 와서 영상 삭제를 지시하셨어요. 하지만 일부는 제가 몰래 백업했어요. 습관처럼요. 그게 지금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의심 없이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손과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대가도 말하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그냥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다들 침묵했잖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일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USB의 파일을 열었다. 영상 파일은 오래되어 화질이 흐렸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15년 전 회의실, 강준호와 강민재, 두 형제가 마주 앉아 있었다. 서로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대화는 거칠었다. 서진을 건드려 내가 감히 형이 가질 수 없다면 나도 포기할 생각 없어. 민재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형이 이 회사에서 사라지면 서진도 윤아도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준호가 벌떡 일어나 민재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불이 꺼졌고 영상은 종료되었다. 이어진 파일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준호가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나서는 장면. 그 뒤를 따르는 민재. 그리고 잠시 후 민재가 혼자 돌아오는 모습. 얼굴에 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손을 입에 대고 숨을 삼켰다. 비록 모든 증거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준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민재는 형을 없애려 했고 그 결과 준호는 기억을 잃은 채 바다에 떠밀려간 것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준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기억을 되찾지 못해도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준호는 그녀를 따라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그는 화면을 주시하며 처음엔 무표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눈빛이 바뀌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면에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흐릿했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형제, 싸웠어요. 내가 먼저 화냈고 민재가 나를 밀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파편처럼 천천히 내가 계단에서 굴렀고 피가 났고 민재는 날 두고 갔어요. 그는 이마를 움켜쥐며 신음을 흘렸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억눌렸던 고통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 분노,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을 찾았어요. 포기한 적 없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온 15년,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떠오르기 시작한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진실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민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한 가해자였고 준호의 인생을 빼앗으려 했던 존재였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서울의 하늘은 흐렸다. 잿빛 구름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쓰거나 고개를 숙인 채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윤하그룹 본사 20층 회장실, 그 안의 공기는 구름보다 더 무거웠다. 윤서진과 강준호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 앞엔 민재의 사무실과 관련된 서류들, 사건 당시 삭제된 보안 로그, 그리고 복원된 일부 녹음 파일이 있었다. 기억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준호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는 말없이 끌려다니는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당신은 정신을 잃었고 바다에서 떠내려갔어요. 민재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그대로 묻었죠.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당신이 없는 동안 그는 회사를 장악했고 당신의 이름을 조금씩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준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나 자신조차 나를 잊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자책이기도 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여자의 곁에서 낯선 이름으로 살았다. 기억을 잃은 채 타인의 시간 속을 살아온 그는 이제야 자신의 시간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준호의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이제는 기억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조은지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전무님이 긴급이사의 소집 요청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임시 대표이사 선임권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임시 대표이사.
서진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은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전무가 주장하기로는 회장님의 판단력이 최근 흔들리고 있으며 강준호 씨의 복권은 회사의 리스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히려 담담한 미소였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이사회에 나가야겠어요. 나도 윤하그룹의 주주니까요. 서진은 잠시 놀란 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옆에 있을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후 윤하그룹 대회의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이사들이 자리했다. 양쪽 끝에는 민재와 서진이 각각 앉았고 방 안의 중심은 그 누구도 아닌 오랜 시간 자취를 감췄던 죽은 사람 강준호였다. 민재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정제되어 있었고 수치와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윤하그룹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심엔 전문 경영 시스템이 있었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돌아오신 형님의 존재가 여러 채널에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 기사들을 언급하며 말을 이었다. 기억을 온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자칫 내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임시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이사회를 요청했습니다. 말이 끝난 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정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모든 이사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안에는 정기철의 증언, 복원된 보안 기록, 삭제된 영상 일부의 요약이 담겨 있었다. 15년 전 나는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당했고 기억을 잃은 채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그 공격의 책임은 제 동생 민재에게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탄식이 흘렀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그러나 준호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의 많은 부분을 되찾지 못했지만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민재가 나를 버렸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 그만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 증거도 없이. 증거 있어. 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USB를 꺼내 회의실의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회의실의 불이 꺼지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민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윤하 본사 복도, 준호가 비틀거리며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민재.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장면. 영상이 끝나고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형제로서도 사람으로서도.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차가운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재는 자진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이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모든 눈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서진과 준호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는 저녁이었다. 이제 어쩔 생각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회사엔 아직 남을 생각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은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예전의 나로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 말 참 오래 기다렸어요. 바깥엔 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잃어버린 시간 속 다시 피어나는 마음은 조용하지만 강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정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 남해의 바다는 잔잔했다. 잃어버린 시간의 끝에서 다시 돌아온 그 장소.
강준호는 서진과 함께 해안가 작은 언덕에 섰다. 그의 손에는 목에 걸려있던 반쪽 별 모양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면 잔잔히 흔들리는 작은 별은 마치 시간의 조각처럼 보였다. 여기였어요. 내가 사라졌던 날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곳. 그의 말에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날의 풍경과 바람, 그리고 감정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당신이 사라진 이후 나도 여기 자주 왔어요. 그 바다만 보면 당신이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너무도 많은 고통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돌아와서.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짙은 색의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인.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서진은 눈빛을 가늘게 떴다. 강준호는 조용히 돌아봤고 곧 알아차렸다. 미란. 박미란이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남해로. 그리고 그에게.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섰다. 얼굴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눈동자엔 오랜 갈등이 담겨 있었다. 서울에서 뉴스 봤어요. 당신이 모든 걸 밝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전의 이름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다가 서진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당신이 그를 찾아준 것, 그리고 되돌려 준 것.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제 떠날게요. 그 사람을 돌보는 건 더 이상 내 역할이 아니니까. 준호는 미란을 붙잡지 않았다. 미란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왔고 이제는 그 시간과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0년 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렸지만 흘리진 않았다.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기억을 되찾은 지금도 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녀는 뒤돌아 걸었다. 발자국은 조용했고 그 이별은 눈물보다도 더 깊은 침묵으로 남았다. 그날 밤 강준호는 서진과 함께 옛집으로 돌아왔다. 먼지 쌓인 창문을 열고 오래된 거실에 불을 켰다. 여전히 벽에는 결혼기념일에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소파엔 예전과 같은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이 집 그대로네요. 그때 당신이 사라지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돌아오면 낯설지 않게 하려고. 서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준호도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기억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서로를 잃어봤으니까 이제는 놓치지 않기로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감쌌다. 며칠 후 르나그룹은 공식적으로 강준호의 이사직 복귀를 발표했다. 그는 대표이사 자리를 고사하고 대신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다. 그는 말했다. 내가 잃었던 시간만큼 이제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언론은 그를 돌아온 기적이라 칭했고 사람들은 그의 복귀를 반겼다. 그러나 그는 화려함보다는 조용한 실천을 선택했다. 그리고 민재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는 회사를 떠났다. 언론엔 건강상의 이유라고 보도되었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다. 강준호는 가끔씩 혼자 바닷가를 찾았다. 남해,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시작되었던 그곳. 그는 그곳에 작고 소박한 기념비를 세웠다. 익힌 시간, 다시 살아난 이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서진과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가끔씩은 싸우고, 가끔씩은 웃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살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묵이지 않았다. 기억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오늘이라는 선명한 시간 속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정원의 작은 등이 하나 둘씩 켜질 무렵 준호는 그녀에게 물었다. 우리 다시 결혼할까요?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우리는 한 번도 끝난 적 없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반쪽짜리 별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도 같은 모양의 반쪽을 꺼냈다. 두 개의 조각이 다시 하나로 맞춰졌다. 잃어버렸던 시간도 무너졌던 사랑도 결국엔 다시 만나는 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